이런 질문이 있을 반갑습니다. 토지스쿨에서 경매를 담당하고 있는 조정현 대표입니다. 오늘은 카페에서 쪽지나 제가 경매를 가리키면서 초보 경매 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하셨던 질문을 추려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질문까지 있을까 당황스러운 질문들도 있는데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받고 무슨 의미인지를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하신 분한테 다시 물어보니까 부산에 사시는 분이 서울 물건을 낙찰을 받고 싶은데 부산에서 입찰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물건이 있는 서울로 와야 되는지, 이게 질문의 키포인트였습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해당 부동산이 있는 법원, 해당 부동산을 관할하는 법원을 찾으셔서 그쪽으로 가셔서 입찰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낙찰을 하게 되면은 2주가 지나면은 그 매각 대금을 언제까지 내라라는 영수증이 자기 집의 주소지로 날라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날짜가 적혀져 있는데 대략적으로는 낙찰 받은 날부터 한 달 정도의 기간 내에 몇 월 며칠까지 돈을 내라라고 쓰여 있는 그 통지서가 날라오게 되는데, 만약에 잔금을 내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이 입찰 보증금을 일반 매매를 할 때 계약금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면 좀 이해하시기가 편합니다. 우리가 일반 매매를 할 때 계약금을 주고 잔금을 내지 못하게 되면 그 계약금을 띄게 되죠. 몰수를 당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찰 보증금을 내고 잔금을 못 내게 되면 입찰 보증금을 몰수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오지 못한다. 입찰을 했을 때 전부 다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입찰 봉투에 입찰 보증금하고 자기가 얼마에 입찰을 하겠다라는 기일 입찰표를 집어넣고 도장을 찍고 제출을 하게 되는데, 입찰 보증금은 봉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입찰 보증금은 대략적으로 최저가의 10%인 게 대부분이지만 미납을 했거나 뭐 재경매에 들어가거나 특수한 경우에는 20%가 입찰 보증금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입찰 보증금은 계약금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다 그러면 계약금이 되는 건데, 1등한 사람만 그 입찰 보증금을 법원에서 갖고 가고 나머지 2등, 3등, 4등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름을 부르고 그 입찰 보증금을 그 자리에서 바로 돌려줍니다. 뭐 잠깐 갖고 있다가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바로 돌려주게 되는데, 이것을 이용을 해서 일부 몰지각한 컨설팅 업체에서 이 바지 세우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컨설팅 업체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5억짜리 물건에 입찰을 하겠다. 근데 컨설팅 업체 사람이 5억 원에 입찰을 해야지 이건 낙찰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2등, 3등을 바지를 세우게 됩니다. 이 바지 세우기라는 게 뭐냐면, 1등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에 입찰을 했는데 혼자 단독으로 들어가 가지고 최저가가 예를 들어서 4억 원인데 단독으로 들어가서 5억 원에 낙찰을 받게 되면 1억 원을 더 쓰게 되고 그 사람은 1억 원을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부분의 몰지각한 컨설팅 업자들은 2등, 3등을 바지를 세우게 되는데, 그 2등, 3등의 금액은 1등 금액하고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정도 차이 나게, 예를 들어서 5억 원이다 그러면 4억 9,700, 4억 9,800 이런 식으로 2등, 3등을 붙이게 되죠. 그런데 이 2등하고 3등의 입찰 보증금 봉투에는 돈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등 금액만 확인을 하고 2등하고 3등 금액은 안을 열어보지도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돌려주기 때문에 이 일부 몰지각한 컨설팅 업체들이 바지를 세우는데 이것을 악용하기도 하죠. 결론은 입찰 보증금은 2등, 3등을 하게 되면 1등을 하지 못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돌려준다가 정답입니다. 이 부부 공동 입찰 뿐만 아니고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공동 입찰이 가능합니다.
공동 투자를 해서 뭐 2명이든 3명이든 그 이상이든 공동 입찰이 가능한데, 단 여기서 공동 입찰을 하려 그러면 그 공동 입찰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참석을 하고 신분증도 전부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도장도 같이 날인을 해야 된다. 부부 공동 입찰도 당연히 가능하다, 이렇게 되고, 낙찰을 받게 되면은 그 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입찰을 할 때 2분의 1, 2분의 1로 할 것이냐, 아니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할 것이냐, 이 입찰할 때도 그 지분까지도 다 표기를 해서 입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리 입찰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인데, 이 대리 입찰 부분에서 대리 입찰을 업으로 하는 것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하는 그 특수한 직종이 있는 분들이 대리 입찰을 해야 하지만, 이게 지속 반복적으로 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그거를 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부부라든가 뭐 친구라든가 얼마든지 대리 입찰이 가능합니다. 이 대리 입찰을 할 때는 저희가 기일입찰표 뒷장을 보게 되면 위임장이라고 써 있고, 위임하는 사람하고 위임 받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쓰게 돼 있는데, 반드시 인감증명서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임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첨부가 돼야 되고, 신분증도 위임하는 사람, 위임 받는 사람 두 사람의 신분증을 모두 가지고 입찰에 참석을 하게 되면 대리 입찰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은데, 특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내가 시간을 내서 입찰을 하지 못하는 그런 특수한 경우에 있으신 분들은 가까운 부부라든가 친척이라든가 아니면 친구에게 대리 입찰을 위임을 하셔서 입찰을 진행하시게 되면 경매를 진행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게 경매를 처음 시작하려고 그러면 어떤 책을 보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경매는 권리 분석이라는 게 있고 물건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 분석은 이 소유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저당이라든가 이런 권리 관계에 대한 부분이 권리 분석이고, 그 물건이 좋은 물건이냐 돈이 되는 물건이냐에 대한 부분은 이 물건 분석이라고 두 개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사람들이 경매를 어떻게 시작해요? 라고 하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이 권리 분석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권리 분석에 대한 부분은 거의 법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용어, 그리고 생소한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권리 분석이 중점적으로 돼 있는 책을 보다 보면은 이 사람이 금방 흥미를 잃고 재미가 없어지고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가까운 서점에 가셔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책 중에서 내 눈에 가장 띄는 책, 내가 몇 장을 넘겨봤을 때 그러니까 눈에 쏙쏙 들어오고 이해하기 쉬운 책이 가장 좋은 책인데, 그런 책들을 5권 또는 10권 정도를 한꺼번에 사서 이 책을 다 한 번씩 훑어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이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권리 분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오게 되면 정작 중요한 것은 사실은 물건 분석입니다. 어떤 물건을 사야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을 하는 거는 최종적으로는 권리 분석이 아니고 물건 분석이다. 이렇게 책을 5권이나 10권이나 이렇게 경매에 관련된 자기 눈높이에 맞는 책을 읽게 되면 권리 분석이라든가 물건 분석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알게 되는데요. 이게 가장 자기에게 맞는 수준의 책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홍보하는 건 아닌데 제가 쓴 책도 있으니까 찾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계약금을 내고 그 다음에 잔금을 내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취등록세라든가 등기비용이라든가 또 부동산 소개료, 수수료도 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이 부동산 경매로 해서 낙찰을 받아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도 부동산 매매와 똑같습니다. 다른 게 있다 그러면 딱 한 가지인데, 부동산 수수료, 복비가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 외에 부동산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라든가 아니면 법무사 비용, 이런 것들은 일반 부동산 매매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경매에 나온 물건들은 어차피 은행빚이 그 건물의 값보다 더 많거나, 이 경매에 나온 물건들은 대부분이 그 부동산의 가격보다 은행빚이 많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채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담보로 잡은 채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예를 들면 5억 원짜리 아파트에 은행에서 3억 원을 빌리고 또 개인한테 5억 원을 빌리고 해서 8억 원의 빚이 생겼다. 그러면 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를 하게 되면 매매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5억 원짜리 아파트에 5억 원을 주고 샀는데 거기에 받아야 될 돈이 8억이 있다.
그러면은 8억 중에서 5억 원을 판 가격으로 갚더라도 나머지 3억 원이 아직 이 등기부등본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물건은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되는 물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매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매는 은행 빚이 많은 물건은 위험하지 않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대답은 결국에 이 낙찰된 물건은 은행 빚, 모든 빚들이 등기부등본에 적혀있는 모든 빚들이 다 말소기준 권리 이하로 다 소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당연히 경매니까 가장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이 그 물건의 낙찰자가 되고 그 물건을 갖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아닌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5억 원짜리 최저가 3억 원짜리를 어떤 사람은 3억 5천을 쓰고 어떤 사람은 4억 원을 썼다. 그러면 당연히 4억 원을 쓴 사람이 1등이 돼서 그걸 갖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럴 리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1등을 했는데 입찰 보증금이 최저가가 3억이기 때문에 3천만 원의 입찰 보증금을 넣었어야 되는데 2천만 원만 넣거나 아니면 신분증을 안 갖고 오거나 도장을 안 갖고 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1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낙찰을 못 받고 2등한테 1등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찰 법원에 한 10번 정도 가게 되면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눈앞에서 그런 광경을 목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질문이 있을 경매 법정에서 망치를 진짜로 두들기느냐, 그 판사같이 앉아 계시는 분이 망치를 정말로 치느냐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그 경매 법정에 앉아 계시는 분은 판사가 아닙니다. 판사가 아니고 집행관입니다. 집행관이 앉아 있는 거고 판사는 그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로 이게 판사봉, 이 망치를 땅땅땅 하고 두들기느냐라는 질문인데, 치시는 분도 있고 안 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질문, 그리고 이런 질문도, 이런 궁금증도 있을 수 있구나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질문 사항들이 있으시면 저희 토지특굴 카페에 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